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부장님, 영장심사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전 정부와 현 여권 사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사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디 도를 넘지 마라 달라, 이런 경고의 뜻을 밝혔는데,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만 선역으로 남겨달라는 뜻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법원의 영장심사 상황,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먼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윤건영 의원이 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 직접 들어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응 다 들어보셨는데, 먼저 장해찬 이사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제 자신의 입장 발표, 장해찬 이사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를 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했습니다. 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대독한 입장문 중에 단 한 줄도 돌아가신 공무원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 그 당시 판단에 대한 후회 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조선시대 임금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그 돌아가신 분의 형님, 아내분, 또 자녀들이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동생의, 남편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정보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뭔가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었다거나 손에 붕대를 맸다거나 이분이 굉장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월북 정황과 대치되는 정황의 증거들은 언론을 통해서 전혀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가족분들은 특정 정보, 월북이라고 볼만한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정부가 공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왜 그러한 제가 열거한 정보들을 정부가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3시간 뒤에 그 공무원분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3시간 동안 청와대가 얼마나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도 없는 그냥 경로로 시작해서 경로로 끝난 입장문이었기 때문에 도를 넘은 것 그리고 국민들께 무례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더더욱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강하게 비판했는데 말이죠. 김상일 전 특보는 그러면 지금의 검찰과 지금의 여권을 또 강하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랬는가. 본인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접하는 시점에 본인이 무언가 책임자로서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책임자로서. 뭐 현 정권에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볼 것은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좀 분리해서 네. 그 잘못된 부분은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관계성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통치 행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때의 최선의 판단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사법적으로까지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감사원에서 뭐 감사를 하거나 뭐 재판단을 하거나 해서 정책적 문제가 있고 우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데 근거로 쓰여지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좋지만 사법적인 접근까지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전 있다고 보는 게 국정원과 국방부까지만 거기에 판단의 근거였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수사기관인 해경이 들어갔잖아요. 예. 해경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첩보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마치 범죄의 최종 결론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유가족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전 정권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좀 분리해가지고 입장을 표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경이 들어간 부분도 전 정권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해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범죄, 수사 이런 기관까지 끌어들였다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실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전 정부가? 거고요. 현 정부가? 전 정부가. 전 정부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법적인 처리까지 가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판단에 맡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다 나은 미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예. 그거는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상일 전 특보는 전 정부, 현 정부 다 비판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장해찬 이사장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을 보면 자, 내가 다 보고받았고 특수정보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 사실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많아요. 똑같은 정부 기구,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월북으로 추정됩니다. 월북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는 그 당시 그 판단에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정부 조직, 정부 부처, 기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시청자분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우려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단순히 사실이 정말 명확해서 근거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잘못 판단을 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로도 처벌받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비교적 투명하게 오픈한 상태에서 그게 뭐 SI라고 하는 특수정보 정도 제외하면요. 여러 가지 그 당시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조사한 정보 중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지난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처럼 뭐 월북몰이가 성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첫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모르겠으나 선택적으로 정보가 국민과 언론에게 제공이 되었거든요. 월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 그리고 진술 등은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정부 부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나 비슷한 내용을 보고할지 모르지만 그 보고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와 추가 진술 등이 지난 정부에서 누락됐다는 것이죠. 그 누락을 누가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실상 월북 정황이 되는 증거들을 좀 주로 알렸다라는 진술을 이미 법정에서 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도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벌써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장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말이 안 맞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월북이다 아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죠. 중요한 것은 100% 단정하기 힘들었다면 우리 국민의 명예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걸 월북이라고 정부가 추정해서 발표하고 구호 조치를 포기하는 것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장혜찬 이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월북으로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월북으로 추정되는 근거는 이것이고 또 반면에 월북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또 이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 제공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정보는 다 빼버리고 추정되는 정보만 제공한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현 정부 들어서서도 월북이 아니다. 100% 월북이 아닙니다라고 또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는 또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제 입장 표명이 이 시점을 보면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이 영장 심사를 받는 날이에요. 그 하루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 나한테 물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묻습니까? 이런 취지인데 서훈 전 안보실장 오늘 영장 심사 어떻습니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전 해경청장 다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풀려났는데요. 구속 적부심으로.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 여부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성훈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돼 영장이 발부되면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수사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를 일단 보게 될 것이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볼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도주의 우려는 당연히 별로 없어 보이고요. 증거인멸 우려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쟁론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검찰에서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 청구를 당한 또 변호인 입장에서 청구를 당한 사람의 변호인 입장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각각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단계는 꼭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정황이 그래서 월북인지 아닌지에 판단하는 과정. 이 과정이 소위 말해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추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처럼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그 합리성과 의도성에 관한 과정이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선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결론에 맞는 자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제하거나 제거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서 전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별적으로 자료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 사태만 했었고 그 내용 중에서는 특정 결론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걸 선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본질을 이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판단 자체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가 결국 핵심이 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모두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 거기에 맞지 않는 자료들을 선별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소할 내용의 범죄 사실이 얼만큼의 지금까지 증거로서 타당한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성훈 변호사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재판에 넘겨진 시점이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입니다. 입시 비리는 2019년 12월, 감찰 무마는 2020년 1월. 3년 만에, 아직 3년이 지났는데 1심 재판이 안 끝난 거죠. 오늘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의 추징금,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검찰은 유죄가 맞다,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훈 전 안보실장,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선언,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들은 정확하게 정보에 따라서 맡은 바 임무를 했을 뿐이다. 일부러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서훈 전 실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어떻습니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어떻게 보면은 주무부처, 주무부서의 기관장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아까 장해찬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현재 검찰 수사가 대체적으로 당시 국방부나 해경은 청와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갔던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 이번 검찰 수사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보가 하위 부처에서 취합이 돼서 하위 부처에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서 전 실장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검찰은 그 반대로 소위 말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겠죠. 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도록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자료들도 첩보들도 정리하도록 하는 하향식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원래는 공화국의 기본적인 형태로 보자면은 각각의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은 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무적인 목적으로 이 기능을 손상시켰다. 네. 그것이 범죄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각각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서 전 실장이 바로 이 정치적 권력의 이제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 사실이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소명될 만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여부는 결국 이 이후의 수사나 이 수사 전반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다만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네, 사실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소위 경제범죄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적부심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영장 발부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 어찌 보면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도 지금 결국은 이 세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전실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 적부심의 판단 결과가 나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범죄 사실이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 재판부 사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결국은 핵심이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진술들만으로도 충분하게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시에 그냥 실무자가 아니라 장관급이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면은 아무리 이제 같이 그 위에 상급 책임자라고는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보다 더 윗선의 수사의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할지가 사실 주목이 됩니다. 즉 그 아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적부심이 받아들여져 풀려졌는데요. 네. 만약에 서전 실장뿐만 아니라 서정 실장의 상급자, 사실 남은 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안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 수사까지도 하기 위해서 그 수사를 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번 신문기에서 할 것인지 아닌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쟁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런 이야기가 소명이 될 수도 있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돼서 다른 이제 장관과 해경청장과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 청구했다 검찰이. 그러면 다음 수순이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선언 강제 북송 의혹 사건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소환 시점 관련돼서는 이제 곧 언제 소환할 것인지 적정한 시점을 보겠다는 정도만 언론적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소환 시점도 빠르게 잡히고 이후에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당시 1시에 모여서 이루어졌던 회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당시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모두 공범으로 이미 적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빨라질 거고요. 다만 오늘 또 영장까지 기각이 된다면은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또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가지고 풀려난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적어도 이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된 사건의 수사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속도를 조정하거나 상당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 국가안보와 관련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인사죠.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 기자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도를 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뜻도 밝혔다라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검찰총장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체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김선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검찰의 이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수사, 서훈 전 실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영장 발부 여부라는 거는 재판부, 어찌 보면 제3자가 바라봤을 때 혐의 사실이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것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선별적 첩보를 선별적 삭제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른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판단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한계나 또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건 정무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고의적인 직권남용이란 범죄,
허위 공문서 작성이란 범죄이고요. 결국은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다면은 그런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론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첩보를 선별해가지고 삭제하는 행위까지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사가 나왔고 어떤 결론이 있는지 사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재판부로서는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선별 행위가 없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범죄 혐의 전체적인 것들이 당시의 판단이 적정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고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의도적인 첩보의 선별 삭제들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특수 정보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데 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형사 사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명이 아니라 소명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결국 이 수사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총괄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제3적인 독립기관들이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상당한 건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은 소명이 되지만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이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사 자료만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관계가 사실은 어느 정도 법원을 설득하기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첫 번째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느냐. 이건 증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증명은 증거로 뒷받침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명이죠. 말로 예. 소명하는 것. 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느냐 또 하나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안보실장이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제 또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윤건영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홍준표 전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특유의 말투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감옥에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의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까지 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봅니다. 권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 SNS 글은 또 어떻게 들리세요? 이번 SNS 글 같은 경우는 촌철 살인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기구까지 설치해서 전 정부 사람들 솎아내는데 앞장섰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죠. 거기에 비하면 얼마 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정권 관련된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력 훨씬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권 수사도 다 해봤던 당사자니까요. 규모면으로나 여러 가지 이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 면으로나 모두 다 전 정부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적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 특히나 서해 피격 사건처럼 우리 국민의 목숨과 명예가 걸린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동시에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울부짖는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이 SNS 글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홍준표 시장의 말 그대로 현 정부 여당 대통령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그렇죠. 예.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맞는 말씀을 예. 하신 거고 모든 정치를 하는 분들이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고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어떤 정책적인 행위, 정치적인 행위가 이미 선고로 심판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의 요소를 그냥 제공하는 것뿐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홍준표 시장이 나설 일인가 저는 좀 안타깝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고 그것이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저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함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첩보 부처들만, 안보 부처들만 데려다 놓고 판단한 것과 해경이 거기에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첩보의 최종 결론이냐 아니면 이게 범죄의 최종 결론이냐 이것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해경이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범죄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이미지가 간 부분은 상당히 미숙했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런 어떤 정책의 어떤 집행의 미숙함이 사법적 판단의 잣대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언젠가는 또 임기를 마치고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돼서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계속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정권 바뀌면 한번 보자. 지금 이런 태도를 분명히 이번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자꾸 세게 보이면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자,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둘 다 반성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계속 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무소속 바람이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양 당이 너가 아니면 다선이야.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면 다선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아니면 다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선이라는 말 혹시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 여러 번 된 사람은 다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선이다. 선이다. 악이 아니라 선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면 선이다.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선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국민들 그냥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 국민들은요.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발 좀 자중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하자면요. 물론 협치가 중요하고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과거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과오들,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덮어주고 넘어간다? 저는 그게 협치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제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밝힐 것은 밝혀내야죠. 뭐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합니다만 그때 생각해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안까지도 재조사해서 결국 전직 대통령 감옥 보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법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전 정권 수사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공무원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사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또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법을 집행하고 뭐 전 정부 수사든 무엇이든 이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이것이 나중에라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국민의 뜻입니다만 설령 바뀌거나 아니면 뭐 연장된 이후에도 수사를 다시 한다 했을 때 뭔가 법적인 흠결을 지금 정부의 사람들이 이전 정부 공직자들처럼 많이 남겨놓지는 않을 거라는 저 나름의 자신감과 견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전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고 또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또 장해찬 이사장 이야기, 김상현 전 특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일 처리를 할 것이다. 근데 다만 외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어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까지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그건 또 처벌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